염세주의 철학이 들려주는 위로의 음성. 저는 이렇게 정해놓고도 좀 부담이 들어요. 제가 정말 위로해도 되는 사람인가. 위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긴 것 자체가 또 위로도 안 될 것 같고. 또 위로는 또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환자한테 위로한다던가 아니면은 상가집에 가서 또 함부로 위로한다던가 그런 데 가서는 좀 조심스럽게 그냥 무슨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위로를 하려고 했고 그게 보여서 저도 제목으로 혹은 텍스트 도중에 자주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제목으로 이제 잡혔고 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우리 지금 4주 동안 읽게 될 텐데 이것 다음에 제가 강의한 게 인생론이에요. 인생론에서는 정말 이제 위로의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염세주의라는 철학의 어떤 선입견인데 염세주의는 인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하잖아요. 왜 살아요?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염세주의는 삶에 가치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냐고요? 염세주의 철학은 이러한 삶에 대한 질문이 정말 처절하게 올 때 도움을 줘요. 그냥 사는 게 아직 뭐 그렇게 위기답지도 않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인생을 바라볼 때 멀리 본단 말이에요. 아직 영원히 살 것 같고 아직 죽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사람에게 염세주의 철학은 잘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설명해줘도 잘 모르고. 이게 이거야 얘기해줘도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염세주의는 이상하게도 삶을 사랑하게 만들고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인생에 가치 없다고 떠들었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집필했던 책이 인생론이고 삶에 대한 어떤 지혜를 주려고 했고 저는 대학생 때 이 쇼펜하우어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어떤 딜레마에서 저는 도대체 이게 염세주의 철학이 도대체 뭐냐. 세상을 나쁘게 보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죽어갈 때 쓴 책을 읽으면은 막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모순 이걸 모순을 깨지를 못했어요. 선배들한테 질문해도 그 모순을 잘 설명도 잘 안 해주고 대학생 시절에 혼자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었어요. 사실은. 근데 읽긴 읽었는데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각오만 했어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아쉽게 그 첫 번째 읽었던 책을 내가 안 갖고 왔는데 정말 낙서해가면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도중쯤에서 중간쯤에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집중을 잘 안 해요. 그냥 슬슬 넘어가 버리지. 거기에서 염세주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4권으로 이루어졌어요. 1, 2, 3, 4권이 있어요. 1권은 표상으로서의 세계.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만질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바람이 불고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전부 다를 얘기해요. 이 전부 다가 가짜래요. 허상이래요. 부정적인 시각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마야의 베일이라고 그러고 현상계라고 하고 현상은 가짜라 하고 막 그러다 의지의 세계가 나와요. 2권이.
의지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의지의 세계는 뭐 싸움이다, 갈등이다, 막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세계를 막 얘기해줘요. 전부 다 의지로 막 때려잡을 것 같고 죽일 것 같고 막 전쟁으로 치닫고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하고 정말 살벌한 세계를 얘기해줘요. 근데 여기가 이제 중간쯤이란 말이에요. 이제 3권, 4권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독서할 때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거기서 지쳐요, 일단. 세상을 계속 표상으로서의 세계로 일단 한참 길을 꺾어놨지. 그 다음에 의지, 내 욕망, 이게 전부 다 막 불행의 요소라고 하지. 중간쯤에서 지쳐버려요.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책. 이러한 책이 나한테 힘이 되나 안 되나. 버려버려요. 그런데 3권에 와서 또다시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또다시 다뤄요. 그리고 4권에 가서 의지의 세계를 또다시 다루고. 자, 그러면은 1권에 있었던 표상과 3권에 있었던 표상이 또 뭘까? 이제 지금에 와서 나는 알지만 처음 읽을 때는 이게 잘 안 잡혔단 말이에요. 두 번째 표상은 정말 진실한 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 예술적인 인식, 어떤 미적 체험, 의지가 배제되어 있는 순수한 인식이 가져다주는 표상, 진짜로서의 표상. 예를 들어서 플라톤 철학 같은 경우 눈에 보이는 게 가짜라 해서 그림자라 했어요. 정말로 그림자로 봤어요, 플라톤은. 근데 쇼펜하우어는 그림자다. 이건 가짜야. 해놓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술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진짜 가치를 발견할 거다 이거예요. 예술론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예술론, 쇼펜하우어의 미학 이론이에요. 진정한 가치가 있다 이거. 내 눈에 보이는 게 이거 어떻게 그림자냐 이거예요. 쇼펜하우어 철학은 지금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 눈에 앉아 계시고 이걸 어떻게 그림자라고 생각해? 쇼펜하우어는 여기에서 이제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 이전까지를 선배들은 관념론자라 그래요. 관념론자들 첫 번째 주자가 칸트 철학인데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안 읽어도 일단 제목에서 느껴지잖아요. 우리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위로 어떤 사람 와서 위로하려나 이런 것처럼 칸트 철학도 순수한 것, 이 세상에 정말 순수한 거 있을까? 정말 순수한 내 의지가 입법의 원리에 의해서 내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질까? 이기심 하나도 없이. 관념적이에요. 너무나도. 또 대표적으로 칸트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헤겔이 있잖아요. 헤겔 철학도 너무 관념적이에요. 한번 훈련해 볼까요? 세상은 변증법에 의해서 발전만 해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거니까 소위 후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계속 발전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컴퓨터 같은 인간이 될까요? 정말 2500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와 지금의 내가 어떤 진화의 법칙을 거쳐서 지금 소크라테스 정신보다 내가 더 나을까? 소크라테스 시절에 소크라테스 부인 크산티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여기에는 좀, 애매해, 이건. 정말 낭만적이에요, 헤겔 철학은. 발전 이론은, 변증법 이론은. 쇼펜하우어는 헤겔과 맞짱을 떴어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싸웠다. 같은 시간에 강의 배정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것도. 저는 공부하면서 좀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제 본능이에요. 왜 그랬을까? 헤겔은 그때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1806년에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하자.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우리의 시대로 하면 일제강점기예요. 1806년에 예를 들어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술국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독일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자존심 깎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헤겔이라는 명학자가 등장해갖고 역사는 발전할 거야. 지금은 우리가 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남의 나라의 정치를 받고 있지만 내일은 달라질 거야. 정반합의 법칙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줬겠죠. 정신현상학이 발표되는 해가 1807년이에요. 1806년에 나폴레옹이 지배를 했어요. 정신현상학이 독일인에게 던져주었던 희망의 메시지는 발전이었어요. 내일은 더 나을 거다. 어마어마한 희망을 걸었을 거고, 낭만주의 철학의 어떤 아우라를 달고서 황제처럼 군림했겠죠. 이러한 헤겔의 맞짱을 떠서 쇼펜하우어가 같은 시간에 그것도 염세주의 철학을 강의를 해요. 정말 이거는 싸움이에요. 싸움. 이쪽이 낙천주의 철학이라면은 변증법에 의해서 발전만 한다 그랬다면, 이쪽은 염세주의. 염세주의. 제가 성질이 급해갖고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이해해 주세요. 다 알아듣도록. 염세주의, 다른 말로 하면은 제일 나쁜 거, 제일 나쁜 거. 적당히 나쁜 게 아니라 제일 나쁜 거. 옵티멈, 가장 좋은 거예요. 낙천주의. 자동차 이름에도 뭐 옵티마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예요. 최상급이에요. 둘이 같은 시간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니까, 한쪽에서는 헤겔 철학, 한쪽에서는 쇼펜하우어 철학, 한쪽에서는 낙천주의 철학, 한쪽에서는 염세주의 철학. 비슷한 말이란 비관주의라고 해도 되겠죠. 살아서 뭐해 이런 세상. 이쪽은 세상이 이성으로 이루어졌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유명한 어떤 명제예요.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이성적인 건 현실적인, 현실적인 건 이성적인. 이 현실은 내일은 더 나을 거예요. 정반합 법칙에 의해서. 이성은 계속 발전만 할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절대정신의 현상일 뿐이에요. 절대정신은 계속 나아질 거예요.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구조를 갖추고 있고 계속 나아질 거예요. 세상이 이성적인가요? 근데 이 질문이 이제 쇼펜하우어적인 질문이에요. 정말 이성적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성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라는 이게 이성의 법칙이에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면은 이건 이성적인 답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 그래서 이성 하면은 뭐랄까, 언어 혹은 시간. 이성은 시간적인 거, 시간 속에 있는 게 이성이고, 예를 들어서 요즘 단풍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단풍놀이. 단풍놀이가 시간놀이에요, 사실은. 시간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이성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유물이에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이성만이 언어를 만들어내요. 왜? 시간이 있으니까. 1 더하기 2는 1은 2 하면서 순서대로 나아가는 게 지금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 전부 다 이성이 하는 일들이에요. 왜 놀이냐? 정말 잔인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늙기 싫어갖고 성형수술하죠. 보톡스 맞죠. 늙기 싫어갖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단풍은 놀이로 생각해요. 정말 잔인한. 만약에 우리가 늙어가는 것조차도 놀이로 생각할 수만 있다면은 시간은 극복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힘들죠. 염세주의 철학이. 이쪽은 시간에 의해서 혹은 계속 어떤 발전한다라는 이론이라면은, 그거 다람쥐 쳇바퀴 마냥 이렇게 돌고 도는 건데, 이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성적인 것은 항상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어요. 이성적인 것은. 이성이 그래서 항상 문제 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일단 이성이 제일 강력한 시대가 젊은 시대, 한 20대쯤. 20대들이 제일 많이 질문한 게 뭔지 알아요? 날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이성적인 질문이에요. 말로 표현도 못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고. 또 이성적인 사람이 가장 많이 질문 던지는 게 시간에서 태초에 뭐가 있었을까? 인간만이 던지는 문제예요. 아니면은 종말이 있다는데 세상 끝에는 뭐가 있을까? 아마겟돈이 언제일까? 이성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염세주의는 정말 이성일까? 이 세상이. 태초가 정말 중요할까? 태초 내가 안다고 내 건강에 이로움이 있을까? 정말 그거 나랑 뭔 상관이에요? 이성이 또 던지는 질문 중에 어마어마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질문이 어렸을 때 어린애들도 해요.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과 슈퍼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성적인 질문이에요. 답 없어요. 인생에는 우연이 있을 뿐이에요. 다윗도 골리앗을 때려잡아요. 이성적인 논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을까? 이쪽이 이성. 그럼 염세주는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비이성이 되겠죠. 비이성으로 세워져 있는 이러한 세계. 이게 세계라면은 이런 세계 어떻게 하면은 극복을 할 것인가? 그게 문제겠죠. 여기서는 쇼펜하우적으로 사고를 한다면은. 세계가 비이성이라면, 이 비이성이 어떤 불행의 원이라면, 이 불행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벗어날 것인가? 그게 철학의 화두예요.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정신이 현상으로 나타나 줄 테니까 어떤 무책임해져 버려요. 이쪽에서는 인생은 누구 거? 내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세계 안에 있고. 이 세계는 어떤 세계? 비이성이에요. 전부 다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그냥 들이다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호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쇼펜하우는 죽기 직전에까지 집필했던 게 인생론이라는 책이에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원래 강의는
돌이 별이 되는 철학 혹은 돌이 별이 되게 하는 철학 이렇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책 전체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세봤는데 세다 포기를 해버렸는데 돌에 대한 비유가 한 20몇 개 내가 센 것만 그것도 중간쯤까지 가다가 제가 포기해버렸어요. 돌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많아요. 돌. 쇼펜하우어한테 영향을 받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란 책 읽어보세요. 초반에 돌 얘기가 나와요. 돌에 대한 어떤 존재 무게에 대해서도 나오고 돌이 왜 땅에 놓여 있을까? 나는 왜 살까? 질문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질문에는. 이성적으로 이동영 너는 뭐 누구잖아. 어디 살고 있잖아. 지금은 여기 뭐 하고 있잖아. 이성적으로는 다 대답이 가능해요. 난 남자야. 뭐 이성적으로 답 못할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처럼 인간이 말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질문한단 말이에요. 난 누구냐고. 이성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 못해요. 수천 년 동안 소크라테스 이후 계속 이성에 대한 그렇게 어떤 믿음을 줬지만 이성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는가? 정말 우리 이성이 그냥 목매갖고 시험 보고 막 한 학기에 막 20개씩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보고 전부 다 이성의 훈련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뭐 할래? 뭐 되고 싶니? 이 질문에 확고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 드물어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성은 남의 눈치를 보게 해요. 왜? 1 더하기 1은 2, 즉 예상이 가능한 행동이에요. 예상이 가능한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하면 그건 비이성적이에요. 비합리적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홀딱 뽑고 강의한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그걸 비이성, 미친놈이라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오늘 올 때 와이셔츠 멜까? 뭐 넥타이 멜까? 막 고민 엄청나게 했어요. 그냥 다 했다가 다시 그냥 내 하던 대로 청바지 입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한도는 지켜요.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난 미친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미친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성에 너무 훈련이 돼 있다. 소크라테스도 이성을 활용해갖고 아난네지스라 그래갖고 상기하라 했잖아요. 상기설. 남네시스 상기. 그러니까 이성이 하는 일이에요. 상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태어나면서 렛대강을 건너가고 우리가 이데아를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알고 있으니까 잘 생각하면은 이데아를 다시 떠올릴 거야. 정말 낙관적인 철학이에요. 이데아는 우리 알 수 있어요. 노력해야죠. 상기해야 되고 철학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근데 이성이 혹은 이데아를 안다고 또 그게 또 될까? 쇼펜하우어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대해봅시다. 우리 4주 동안만. 쇼펜하우어처럼 한번 좌절을 해봅시다. 소크라테스 이후 그토록 유명세를 타고 행복하게 존재해왔던 이성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보자. 이성에 대한 권력이 너무 무소불위였어요. 이제 혼자 홀홀단신
비이성에 대한 삶의 논리로 삶 혹은 인생 혹은 인간이라는 이런 말들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그래서 생철학이라고 그래요. 생철학의 효시. 인생은 논리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건 확실해요. 1 더하기 1은 2다. 될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한테 전 정말 충고 많이 하는데 대학 졸업하면 취직 되는 줄 알아요. 1학년 지나면 2학년 되고 2학년 되면 3학년 되고 이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졸업되면 뭐 되는 줄 알아요. 아니면 결혼하면 애기 낳고 뭐 하고 이성적으로 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살다가 정말 인생 다 끝나고 이제 인생이 기회였는데 그 기회 다 놓치고 정말 한 70세쯤 돼갖고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떨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거면? 정말 다람쥐 쳇바퀴처럼 주어진 내 육체를 이용해갖고 열심히 돈 벌다가 인생이 끝나갈 때쯤 그 돈 바라보면서 위로할 거예요.